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압사 위험의 김포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 관련돼서 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요를 좀 분산하는 방향으로 먼저 좀 잡히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거나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요를 분산시켜야 할 텐데 예. 이 공급 차원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수요를 분산시키는데 먼저 주력하는 듯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제 상황을 점검한 뒤에 최대한 빨리 버스 전용 차로를 추가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촌역에서 개화역 인근까지 3.4km 구간을 버스 전용 차로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관할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이 전용 차로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김포공항역까지 추가로 2km 구간을 버스 전용 차로로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네, 이 버스 전용 차로 만드는 것도 시간이 적게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이 기사 제목 보니까 5월이면 다음 달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국토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 절차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려면 4개월 정도 걸리지만 속도를 내면 한 달가량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장 빠르게 진행됐을 때 이렇게 5월 중에 만들어지게 될 텐데 예. 이 구간이 완성된다면 버스 이동 시간은 지금보다 10분가량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김포 골드라인 이용 승객의 30% 정도를 분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이와 별도로 출퇴근 시간대 투입할 셔틀버스 80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신도시 개발 단계에서 이 수요에 대한 예측이 조금 더 정확히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또 이제 김포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이 지금 김포에 있는 학교인데 과밀학급이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이 기사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의 은여울 초등학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는 2019년에 29개의 학급으로 개교했는데 점점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2020년에는 38학급, 2021년에는 54학급, 그리고 작년에는 66학급까지 증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증축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운동장 일부에 조립식 교실까지 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음이나 분진 등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 또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굿모닝 브리핑에서 학령 인구 감소 문제를 종종 다루곤 했었는데 지금 신도시는 완전히 좀 다른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학령 인구 감소 추세라는 이유로 학교 신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학생 수가 68.5% 증가한 이 김포 지역은 물론 하남의 미사 신도시, 위례지구, 화성시 동탄 신도시, 청라 국제도시 등도 비슷하게 과밀학급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한 곳은 점심 먹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대로 밥을 먹어야 하다 보니까 저학년은 학교에 오자마자 밥을 먹고 또 고학년은 학교 직전에야 식은 밥을 겨우 먹는다는 학부모들의 토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단위 면적당 그 주거 인구가 많은 아파트 형태의 주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 시설이 많이 확보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인데요. 요즘 비대면 진료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좀 많아졌는데 제2의 타다가 되나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네. 중앙에 그래프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진료 건수, 진료비, 참여 의료 기관 수 등등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2배 이상 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수년 사이에 빠르게 성장했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이제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법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전제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향후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이 된다면 순식간에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다는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정부도 경보 단계를 하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트업 비중이 유독 큰 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비대면 진료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예. 관련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최근에 있었던 당정협의회에서 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미 하루 평균 5천 건 이상의 진료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요구가 확인된 만큼 과거의 법령을 이유로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타다의 사례를 봤던 스타트업들은 불안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가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여줄 거라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한 부분이 있거든요. 관련 대책도 관련 방안이 신속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한 기사인데요. AI 면접관님, 왜 내가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관련 그 면접이 지금 AI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이렇게 묻는다고 해도 AI 면접관은 대답하지 대답을 안 않습니다. 해주죠. 예. 네. 몇 년 전 일부 사기업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던 이 AI 면접이 점차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기관 다수도 AI 면접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 또 채용 비리를 막을 수 있고 스펙 위주의 평가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또 채용 절차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막상 AI 면접으로 당락이 갈린 지원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사교육 시장을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온 한 AI 면접 컨설팅 비용 보니까요. 4시간에 65만 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용 시장에 AI 면접이 확대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지원자들, 취업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일반 면접에서도 당락의 이유를 알려주진 않지만 그래도 AI 면접이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격 불합격의 이유를 좀 알려줄 법도 하지 않나요? 예, 그런데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스스로 발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설명하기는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더라도 당신의 야망이 B등급이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판단했다 수준의 설명만 그친다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으로 나오는 게 AI 면접 절차를 지원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실제 국내에도 오는 9월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지원자 입장에서 보자면요. 저는 AI 면접 믿을 수 없습니다.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AI 면접 업체 측은 가능한 한 모든 검증을 받고 있고 또 공정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관련 논쟁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AI 면접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뭔가 객관성을 담보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긴 하는데 면접이라는 평가의 형태가 과연 객관성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평가인가라는 근본적인 좀 물음을 던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음료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뭐 콜라도 그렇고요. 지금 소주도 나왔는데 무설탕. 이런 정말 무설탕이면 건강에 좋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먼저 0칼로리 혹은 무당, 제로 이렇게 써 있는 제품들 과연 그대로 믿어도 될지부터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인데요. 칼로리의 경우에는 100ml당 4kcal 미만일 때는 무열량 0칼로리로 표시할 수 있고요. 당도도 100ml 혹은 100g당 0.5g 미만이면 무당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먹던 것과 비교하면 그 열량이나 당 수치가 확실히 낮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체 감미료를 넣어서 맛은 비슷하게 내고 또 성분은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설탕 대신에 대체 감미료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 대체 감미료는 많이 먹어도 되는 건지 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체 감미료 또 인공 감미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재료 음료를 마셨을 때 오히려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이 증가했다는 연구도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이런 감미료가 단맛에 대한 욕구를 자극해서 단 음식을 더 찾게 만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공 감미료 업계에서는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나 유럽 식품안전청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거라면서 반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기사는 이른바 무설탕 소주, 제로 소주는 이러한 일반 음료와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알코올 자체가 고열량이기 때문에 일반 소주와 제로 소주의 열량 차이는 크지 않고 또 애초에 소주에는 당 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무설탕 소주를 먹는다고 건강상의 이득은 미미하다는 설명입니다. 대신 기사는 좀 재미있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건강을 생각한다면 무설탕 소주를 찾을 게 아니라 음주 자체를 줄여야 한다라는 전문가 조언을 끝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제 주변에 이제 무설탕 소주 마신다고 자기 합리화하는 분들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네, 음주 자체를 줄여야 한다라는 전문가의 조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